네, 안녕하십니까. 딴 거야. 딴 건데 오늘도 색깔이 이렇게 삶아도 여러분들이 이웃인 부모 환우 교육에 참석해 주신 누가 것에 잘했어.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교육 자료도 많이 만들고 그러지만 그런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 연축과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사전 질문지를 받았는데 사전 질문지의 숫자가 제가 대략 세어보다 한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컬렉션에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슬라이드가 항상 영어 강의로 진행이 돼서 그 영어 첫 번째 슬라이드 이외에는 전부 다 영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그 환우 부모님들의 지적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쨌든 그 영어에 충분히 영어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글 슬라이드로 제가 만드는 게 참 너무 시간이 좀 여유가 안 돼서 그냥 영어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화 연축과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전증 중에 가장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빈도가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종류의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을 앓게 되면 일부에서는 초기에 진료가 잘 이루어지면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장애, 인지장애나 이런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완치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치료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뇌전증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전증이라는 것은 결국 뇌에서 뇌가 우리가 정상적인 전기 신호 생산을 해서 그 정상적인 전기 신호들이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고 전체의 모든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뇌전증이라는 것은 뇌의 어떤 조직에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아주 강한 전기를 만들어서 그런 강한 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작은 뇌의 어느 부분이 얼만큼 그리고 어느 강도로 그런 강한 전기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가장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증상들은 결국 의식 소실,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경련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상태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발작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자꾸 반복되는,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또 이게
이런 증상,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대발작, 대경련을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는 질환을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도 약 전체 인구의 1%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5천만 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6천만 명 이상까지도 그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신경계 질환 중에는 치매하고 뇌졸중의 다음으로 되게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질환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병을 갖고 있는 질환이지만, 뇌전증이라는 병은 간헐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병을 갖고 있는 환우들이 이 증상을 외부에 뭐 굳이 알리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에서 이 병에 대한 노출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킨슨 병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은 정도의 그런 굉장히 흔한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은 아까 말씀드린 주 증상이 정신을 잃고, 그리고 쓰러져서 대발작, 대경련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 증상인데,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은 아주 특별한 특징적인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원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유전자의 어떤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사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뇌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또는 잘 만들어졌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뇌 손상이 왔을 때 그 상처 조직이 경련의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뇌는, 어른들의 뇌는 이제 견고하게 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뇌는 계속 자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뇌에서 발생하는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어느 나이에 발생을 하고 어느 나이가 되면 점점 이게 진행을 하고, 똑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경련의 양상도 바뀌고 발작의 양상도 바뀌고 뇌파소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그런 진행성 형태를 갖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쪽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소아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병들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는데, 뇌전증이 어쨌든 발작을 하는 병인데, 그런 발작이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을 때, 그럴 때만 간헐적으로 하다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병부터 시작해서 병 자체가 발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예 뇌 기능을 점차로 악화시키는, 뇌 기능을 점차로 떨어뜨리게 돼서 발달이나 인지 기능이 점차로 악화되는 그런 종류까지, 그걸 이제 우리가 뇌전증성 뇌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류까지 우리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영양축이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이런 대표적인 뇌전증성 뇌병증에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시작이 되면 아이들의 발달, 인지 발달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른들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은 어느 부위에 있는 병소에서 어떤 종류의 발작이 발생한다, 이런 굉장히 좀 간단한 단순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소아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여러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형태의 뇌전증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뭐 10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던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뇌전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뇌전증으로 분류되는 자체가 치료나 경과나 그리고 예후에서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작 경련이라고 생각하고 뇌전증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전혀 뇌전증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 돌발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특정한 행동들이 뇌전증으로 잘못 진단돼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영아연축 같은 뇌전증의 증상은 발작의 증상은 매우 약한 경한 증상, 아주 사소한 증상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다른 종류, 전혀 뇌전증이 아닌 그런 아이들의 돌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런 돌발 행동 같은 것들을 뇌전증으로 잘못 진단해서 치료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뇌전증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발달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뇌전증이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뇌전증이 바로 치료가 됐었으면 그래도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빨리 치료됐을 경우에 정상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심각한 인지장애를 가지고 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소아 뇌전증을 담당하는 의사나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발작이 심한 정도와 이 병 자체, 질병 자체의 심한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성 경련, 애들이 열 날 때만 하는 경련 같은 경우는 경련의 정도가 아주 굉장히 중증의 증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정신 잃고 쓰러지고 몸에 전신 경련이 발생을 하는 정도로 발작의 정도는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이 열성 경련은 아이들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반대로 영아연축의 경우에는 발작이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미약한 발작을 갖고 있는데 병 자체가 뇌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작의 그 강도와 병 자체의 중한 정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영아연축 같은 아주 미세한 사소한 발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가 몇 달 지나면서 치료가 안 되고 아이가 완전히 발달이 떨어지는 상태로 이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열성경련의 그 경련 자체의 중한 증상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쓸데없는 그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뇌에서 우리가 뇌전증을 그냥 크게 나누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런 강한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종류하고 그걸 이제 국소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뇌 전체에서 같이 발생하는 강한 전기가 뇌 전체에서 한꺼번에 같이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이 뇌전증, 전신성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아에서는 국소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변이 정상적인 다른 부위를 같이 강력한 전기를 만들게 2차적으로 만들어서 전신성 뇌전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영아연축이나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의 경우에 전체 뇌가 강한 전기를 동시에 만드는 본래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의 뇌가 강한 전기를 만든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전체 뇌가 한꺼번에 발작을 일으키는 강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상태를 초래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본래 1차적으로 강력한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 제거를 해주면 2차적으로 나빠졌던 뇌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소적인 뇌의 병소를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른들의 경우는 이제 수술 치료까지 가려면 대개 한 2, 3년 정도를 충분히 치료를 해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을 때 우리가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2, 3년 정도라는 시간을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끌다 보면 영구적인 발달장애가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기간 진단이 정의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뇌전증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이 중에서 영아연축,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영아연축하고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이 두 가지는 이 뇌전증 중에 가장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그런 종류의 아이들에게 심한 영향을 주는 그런 뇌전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뇌전증이 발생을 하면 그냥 아무 발작만 일으키고 시간 지나면 발작을 안 일으킬 때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양성 뇌전증도 은 발달의 축적입니다. 발달 기술을 점차로 늘려가고 아이가 못하던 것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들이 점차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뇌의 발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인데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뇌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발달성 뇌전증성 뇌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전증성 뇌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행성 기능 장애, 결국 발달이 점차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IQ 발달 지수가 정상적이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떨어져서 발달 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뇌전증성 뇌전증의 특징은 일단 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기생리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기생리학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뇌파 검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뇌파 검사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뇌파를 가지고 있고 발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발작이 시작하면서 인지 발달이 점차로 퇴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영아연축이라고 하는 웨스트 증후군 그리고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 가장 흔한 형태고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어려서 시작하는 오타라 증후군 같은 질환, 이런 많은 질환들이 뇌전증성 뇌병증에 들어가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은 가급적이면 치료가 빨리 돼야지만 발달의 퇴행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보이는 이런 환자를 어떻게 진단을 하냐고 하면 결국 뇌파 검사로밖에 진단을 못합니다. 발작도 하고 아이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던 거를 못하게 되고 엄마 아빠랑 눈 맞추고 놀고 웃고 그러던 아이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혼자 그 발달이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추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뇌파 검사를 해보면 아주 굉장히 비정상적인 뇌파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라 증후군 2개월 이내의 아이에서 발생할 때는 정상 뇌파가 전혀 안 보이는 이런 그 돌발 억제 뇌파라는 형태의 뇌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 3개월 지나서 이제 영아 연축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보다 엄청나게 강한 전기들이 뇌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은 이제 그런 강한 전기들이 전체 뇌에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강한 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강한 전기가 아주 이렇게 쭉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형태의 뇌파를 가지게 됩니다. 영아연축, 오타라 증후군, 그리고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때 이런 형태의 뇌파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연축이 발생하면 대개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던 아이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병의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잘 못 알아 반응이 떨어지고 잘 웃고 까불고 그리고 눈 맞추고 표정 보이고 반응을 해서 웃고 그러던 아이가 자꾸 그런 걸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발작이 연축으로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발작 자체, 연축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그러면서 연축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뇌파는 많이 안 좋게 강한 뇌파, 강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발달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뭐 전체 뇌가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의 뇌가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고부정유 뇌파에는 힙사리디미아에는 특징적인 그런 뇌파를 검사를 해보면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결국 이 영아연축은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개 2주 이내에 강력한 치료가 들어갔을 경우에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60, 70% 이상의 완치율을 갖게 되는 거에 비해서 한 2달 내지 석 달 동안 그냥 지켜보다가 2달 그 치료가 그만큼 늦어지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조절되지 않는 그런 난치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와서 초기 치료를 강력하게 받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냥 돌발 행동, 뇌전증이 아닌 그런 돌발 행동과는 반드시 감별을 해서 이런 돌발 행동을 과진단해서 쓸데없는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원인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어떤 치료를 어떤 원인에 따라서 해야 될지 뇌의 한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뭐 수술을 포함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고
유전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 그러면 그런 유전적인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결국 치료의 목표는 발작은 그냥 움찔움찔하는 거니까 발작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뇌파 상태하고 그런 뇌파 상태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발달 퇴행, 이거를 치료하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작하고 뇌파의 안 좋은 정도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발작만 안 하게 되면 뇌파도 같이 좋아지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발작은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뇌파 상태가 완전히 조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치료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 발작은 하는데 뇌파가 완전히 정상으로 됐다 그러면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치료를 하는 거는 삼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정확히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안축은 굉장히 많은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동일한 뇌전증을. 여러 가지 병들이 영아인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영아인축을 일으키는 병 자체만도 뭐 몇십 가지 정도의 병이 영아인축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뇌 전체에 발생하는 이상 원인, 이게 이제 양쪽 뇌가, 결과적으로는 뇌가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뇌세포의 신경 신호를 담당한, 신경 신호를 만드는 어떤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뇌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양쪽 뇌 전체적으로 같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뇌의 한 부분만 잘못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잘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한 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된 뇌가 그 상처 조직이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의 활동을 할 경우, 그리고 발달성 종양이나 이건 이제 뇌종양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뇌에 어떤 혹 같은 게 있는데 그 혹이 굉장히 강한 전기를 만드는 상태의 활동을 한다든지, 결절성 경화증 같은 질환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대뇌의 발달이 잘못돼 있어서 그 잘못돼 있는 대뇌에서 강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도 역시 영안축이 발생을 합니다. 영안축의 가장 그 발작의 특성, 가장 큰 특성은 연축, 그러니까 근육이 움찔하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는 형태의 증상으로 나오는데, 근육이 수축하는데 대개는 큰 근육이 수축하는 그런 형태의 발작을 보이게 되고, 그런 큰 근육이 수축하는 게 이제 몸통이나 팔, 다리에 붙어 있는 부분, 팔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는 부분 쪽에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움찔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움찔하는 그 연축이 반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움찔하고 조금 있다 또 움찔하고 이렇게 점차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연축이 아닌 그 근간대 현상 같은 것들은 주로 손목, 발목 이런 몸통에서 먼 부위에서, 그것도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찔거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연축하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연축이 아이가 잠들기 직전 또는 잠에서 깬 직후, 이런 좀 졸릴 때 연축으로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생하는 거고, 한번 하게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연축이
근육이 수축하는 시간은 대개 2초 이내 동안 잠깐 그 움찔했다가 풀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쪽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을 하는 그 대칭성 연축인데, 간혹 어느 한쪽에 병소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칭성, 비동기성 연축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만 연축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축이 있으면서 국소 발작이 함께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연축이 너무 미세해서 눈만 살짝 돌아간다든지 입만 잠깐 오물거린다든지 그런 아주 미세한 연축 같은 것들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연축이 발생하기도 하고, 뇌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축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런 미세 연축이나 그 무증상 연축 같은 경우도 그 연축성 뇌파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의 뇌에 심각한 퇴행을 초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축성, 미세 연축이나 무증상 연축 같은 것들이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뇌파 검사로 그런 상태를 확인하는 게 결국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 지침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미세 연축은 간혹 가다가 우는 거 또는 소리 지르는 거, 웃는 거, 미소 짓는 거,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눈이 고정되면서 보는 거, 눈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연축하고 동반돼서 나타나고 반복해서 발생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아직 연축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연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다리가 잠깐 움찔하죠. 여기까지 오면 다시 움찔할 텐데, 움찔하고 또 여기서도 잠깐 움찔하고, 움찔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약해서 사실 연축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치료받으러 온 환자인데, 오른쪽 앞쪽에 지금 뇌가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반대쪽에 비해서 오른쪽 앞쪽 뇌에 이상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환자 오른쪽 뇌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 몸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발작을 보면 왼쪽 팔다리가 심하게 이렇게 연축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형, 비대칭 발작, 왼쪽에 지금 연축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비대칭 발작을 보일 경우에는 반대쪽 뇌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이 환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서도 이렇게 연축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레노스 가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여러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이 쏠리면서 하는 연축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왼쪽 뇌가 비정상적인 왼쪽 뇌 병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연축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축은 전체 뇌가 연축의 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술적인 치료 말고 약물 치료로 그냥 완치가 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약물 치료가 안 될 때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속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6개월 이전, 그러니까 돌 이전의 MRI는 거의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질 않는데, 돌이 지나서 보면 이 오른쪽 앞쪽 뇌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돌 전에 MRI가 정상이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정상일 수는 없다,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뇌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굉장히 강한 전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고부정의 뇌파, 연축 뇌파라고 얘기합니다. 뇌파가 이제 이런 연축 뇌파가 정상적인 뇌파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강한 전기가 전체 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정상 뇌파가 여기서 보이는 정상 뇌파를 보여드리면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정상적인 뇌파를 만듭니다. 근데 연축 상태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전기들이 뇌의 정상 활동을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인 뇌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발달의 퇴행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정상 뇌파고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치료는 모든 아이들이 다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지만 가장 초기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역시 사브릴하고 스테로이드 요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강력한 치료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살이 찌거나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보다는 일시적으로 되도록 빨리 연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가바트린이라는 사브릴이라는 약을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쓰는데, 이거 쓰고 뭐 몇 달 기다려보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병이 점차로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개 한 1, 2주 정도 써봤는데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스테로이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고도 한 1, 2주 사이에 전혀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제들을 다 시도해 봐야 됩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절될 것 같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해서 빨리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 시기를 많이 늦추게 되거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그 퇴행이라는 그런 후유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게 시도를 해봐야 되고, 약물 치료를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치료, 좀 더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식이요법 같은 거, 케톤식이나 애킨스 다이엇 같은 것들을 시도를 되도록 빨리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축을 일으키는 병들 중에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사 질환들이 있어요. 피리독신 같은 거에 반응을 해서 이런 강한 전기를 확 없애게 만드는,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피리독신이 부족해서 피리독신을 몸에서 제대로 합성을 하지 못해서 뇌 세포들의 강한 전기를 막아줄 수 있는 활동이 현저하게 부족해진 아이들의 경우, 이건 그 유전적인 결함 같은 것들 때문에 피리독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리독신을 주면 10초 이내에 아이가 완전히 정상화가 됩니다. 뇌파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인지 아닌지 이거는 시도해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뇌파가 엉망인데 피리독신을 주사로 주고 나서 10초 이내로 아이의 뇌파가 완전히 정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 피리독신 이것만 가지고 이 뇌전증은 완치가 됩니다. 다른 게 전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P5P 피리독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줬을 때 좋아지는 그런 종류의 질환, 그 다음에 엽산, 비오틴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좋아지는 질환, 이걸 이제 하이도즈 멀티비타민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연축이 왜 왔는지 모를 때 이런 것들을 대개 한 2, 3일 정도 아주 강하게 썼을 때 좋아지면, 이거는 이런 비타민 종류만 줘도 병에서 바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2, 3일 이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그건 이런 종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루코즈,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병이 있는데 포도당이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포도당을 머리 안쪽으로, 뇌 안쪽으로 집어넣는 단백질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런 경우는 케톤 시기를 하면 100%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병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대사질환의 경우에 이런 대사질환을 우리가 되도록 빨리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걸 유전자 검사를 몇천 개, 되게 요즘은 한 4천 개 정도의 유전자 검사를 돌리기 때문에 그 유전자 검사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 확인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밖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도 뇌전증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그런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역시 이거를 전부 다 시도해 볼 수는 없고 역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질환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결국 그렇게 강력한 전기를 만드는 영화 연축을 하는 그런 영화 연축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강력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상태가 나이가 좀 들면 그런 강력한 전기가 서로 간에 연결 회로가 많이 갖춰지기 때문에 전체 뇌가 훨씬 더 강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한 발작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병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병 자체는 같은 종류다. 그래서 이때는 연축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경련 발작이 대발작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외에도 움찔하는 발작이라든지 정신만 잠깐 잃는 그런 소발작, 멍해지는 발작이죠. 멍해지는 발작. 그리고 고개를 근육의 힘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그 무긴장 발작 같은 것들이 모든 이런 형태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뇌파는 그런 아주 강한 전기가 서로 간에 엄청나게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한 전기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형태로 변화가 된 상태의 그런 뇌파 소견을 가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뇌파 소견을 갖게 되면 아이의 뇌 기능은 점차로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점차로 퇴행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초래를 하게 되겠죠. 역시 약물 치료로 안 되면 식이요법, 그 다음에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결국 치료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로 적어도 20명 중에 1명 정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사이는 약물 치료로 완전히 이게 억제가 됩니다. 치료율이 굉장히 낮죠. 되게 국소뇌전증 같은 경우는 7, 80%가 약물 치료로 완전히 조절되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어쨌든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그 10%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라면 약물 치료만으로 이 병에서 벗어납니다. 그 레녹스 가스는 워낙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약제들이 다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 치료도 이 시기에 효과적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도 시행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케톤 시기 같은 것들 굉장히 강력한 비율로 하게 되면 케톤 시기로도 대개 한 20% 정도는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수술 치료로 대개 한 60%, 국소적인 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런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수술 치료로
대개 한 60% 정도는 완치가 가능할 수 있고 미주신경 자극 치료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언제까지 약을 계속 먹이고 그러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결과적으로 발달 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얘가 약물 치료로 될 아이인지 안 될 아이인지 빨리 구분해서 좀 더 강력한 치료, 식이요법이나 수술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영아연축의 경우에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약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50명 중에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치료가 되지 않은 39명 중에 3개에서 10개까지 약을 써도 조절되는 아이들은 1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식이요법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는 3분의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되도록 빨리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영아연축에서 한 5년 레노스가토까지 진행이 돼서 5년, 한 7년, 1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병소를 확인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에 아이들이 다시 회복하는 게 발달 퇴행이 온 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돌 이전에 또는 두 돌 이전에 이런 수술 치료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어서 이 시기를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간담회를, 보호자 간담회 교육을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이요법은 결국 핵심은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칼로리를 제한하고, 그래서 식이요법의 효과를 보면 어떤 약제도 10% 이상 발작이 멈추게 만드는 약이 없는데 식이요법은 거의 30%에서 40% 정도의 발작을 완전히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환자는 이 오른쪽 앞쪽 뇌에 지금 병소가 있는데 왼쪽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발작이 시작이 돼서 연축으로 발생해서 정상적이었던 애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정도로까지 한 1년 반 이 병을 앓으면서 그랬던 아이가 식이요법을 하고 나서 완전히 좋아져서 다시 정상적인 지능까지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아이라서 식이요법만으로도 이렇게 병소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식이요법만으로도 완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네이처지에 요즘 이제 K-팝이나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K-메디슨도 역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발표한 네이처지에 발표한 이제 그런 논문 역시 세계적으로 선두권에서 따라가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 기형이 mTOR라는 단백질이 만든다. 그래서 mTOR라는 단백질이 과잉할 때 발작이 발생하고, mTOR라는 단백질을 억제시켜주는 약으로 발작이 완전히 없앨 정도로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 mTOR라는 단백질이 증가를 하면 뇌 조직이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만드는데, 이 케톤 시기 같은 이제 그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mTOR라는 단백질을 아주 많이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를 해서 키톤식이 같은 것들이 사립제 질환에서 사용을 못하는 치료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을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사립제 질환에서도 키톤식이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그 교과서를 바꾸는 그런 그 연구 업적 같은 것들을 냈던 그런 논문들이고 식이요법에 대한 식이요법을 처음 시작할 때 며칠 동안 굶기던 그런 아이들을 식이요법을 그냥 바로 시작하고 굶기는 시기 없이 바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초기에 3, 4일 굶기던 환자들을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굶기는 기관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바꿔나간 그런 리딩 그룹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치료는 역시 병소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런 영아 연축이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의 경우에도 병소를 찾게 되면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근데 MRI가 그 병소를 찾는 비율은 많이 떨어져서 MRI가 정상이라 그래도 절대로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MRI가 정상인 부분이 77% 또는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MRI가 정상이라고 해서 병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히 MRI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판독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도 다 정상으로 영상의학과에서 정상으로 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MRI 정상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병소에서 이렇게 발작을 계속 하던 부분들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서 발작에서 벗어나게 만든 이제 그런 환자고, 페트 검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검사인데, 이 환자 역시 오른쪽 앞쪽 뇌가 지금 비정상인데, 이게 왼쪽하고 그렇게 차이가 잘 안 나 보이죠? 근데 페트 검사를 해보면 오른쪽 앞쪽 뇌가 이렇게 빨간 부분, 왼쪽 앞쪽 뇌에 비해서 뚜렷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커넥션 파이버 이런 회로들도 오른쪽 앞쪽 뇌가 왼쪽 앞쪽 뇌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게 발달이 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뇌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해당되는 그런 뇌파를 보이고 있지만, 오랫동안 기록을 하다 보면 오른쪽 앞쪽 뇌가 왼쪽 앞쪽 뇌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병소를 확인을 해서 실제 어느 부분까지가 비정상적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을 머리 안쪽에다 전극을 넣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비정상이고 여기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수술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는 저희가 뇌전증 관련된 행사할 때마다 지금 볼런티어로 오는 아이인데, 수술할 당시에 중학교 2학년에 초등학교 2, 3학년의 지능밖에는 갖고 있지 못했던 아이인데, 수술하고 발작이 완전히 멈추고 나서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중등도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이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상적인 대학의 학생으로 진학을 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만약 이 아이를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이런 장애에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대해서도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발표를 한 논문인데, 전체적으로 약 60% 정도의 환자에서는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병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60% 정도의 환자는 병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병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질환인데 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지 발달이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발표를 했고, 병을 오래 앓을수록, 이게 3년에서 5년, 5년에서 8년, 8년 이상 이 병을 오래 앓을수록 인지 기능이 점차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이 병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도록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보면 이거 수술해서 완전히 완치가 된 아이들의 지능 발달 표인데, 수술 이전에 굉장히 심한 장애를 보이고 있던 그런 아이들이 이 하얀색인데, 하얀색 이쪽에 더 많죠. 수술 후에 발작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정상적인 그런 지능으로 회복되는 까만색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나 영아인축이나 이 병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치료를 가급적이면 강력하게 해서 이 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된 아이들은 그 발달 지수가 정상보다 반 이하, 그러니까 10세였으면 4세 정도였던 아이들이 수술하고 나서 2, 3년 지나면서 10세였던 아이들이 6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지났으면 15세인데 15세 때 10살 정도의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정도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10세 때 4세의 발달을 보여준 아이가 10세 때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하거나 이거보다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15세 때 6세가 되기가 힘들죠. 6세가 되기가 힘든데 15세 때 10살 이상의 지능 발달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걸 봐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든지 아이들이 이 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발달을 회복시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영아인축이나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같은 이런 질환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발작으로부터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인지 발달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뇌파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되도록 빨리 적용시켜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 팀인데 세브란스의 진료팀들을 제가 오늘 여기서 광고를 할 수는 없고, 오늘 비대면식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 그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